하나의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시면 왜 집중력이 떨어지죠? 자극 부위가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벌써 세 번째 팁으로 넘어왔는데요. 중간 관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중간 관절이 우리의 몸을 여는 키가 됩니다. 요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중간 관절이라니? 자, 우리 팔과 다리의 중간에 있는 관절이라고 해서 이 팔꿈치 그리고 무릎 관절을 우리가 중간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요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중간 관절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수련을 하시다가 이 영상을 통해서 중간 관절의 쓰임을 알게 되시면 겉으로 보았을 때 보여지는 동작에서도 시원시원함의 차이가 다를 뿐더러 동작을 마무리하고 나왔을 때에 느끼는 몸의 개운함의 차이도 두세 배 이상 느껴질 정도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팔꿈치 관절 그리고 무릎 관절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팔은 어디에 달려있죠? 팔은 어깨에 달려있죠. 그리고 우리의 이 다리는 바로 이 골반에 달려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꿈치와 이 무릎의 위치가 이 중력선,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는 힘의 방향에서 벗어나 있을수록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팔꿈치의 위치는 어깨의 중심선에 맞춰진다라고 간단히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무릎은 골반과 중심선상에 맞도록 움직여줬을 때 효율이 높다라고 간단하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반부장가 아사나라는 동작을 할 때에 이때에도 측면에서 봤을 때에 팔꿈치의 위치가 뒤로 가거나 팔꿈치 위치가 너무 앞으로 빠지게 되면 불필요한 부위에 긴장이 들어가고 어깨 부분에도 불편한 통증 같은 것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정면에서도 이 팔꿈치의 위치가 중력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눌리면서 집히는 관절 부위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동작을 하고 나서 불편한 통증들이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팔꿈치의 위치를 중력선상에서 정면과 측면에서 모두 맞도록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릎 관절의 바른 위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서 있는 자세들을 할 때에는 당연히 골반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게 좋겠죠.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거나 안쪽으로 모아진 경우에는 골반 선상에 대 무릎을 맞추려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 무릎을 앞으로 내어서 하는 요가 아사나 동작들을 할 때에 나의 이 무릎의 위치가 고관절에서 발목, 그 중간에 90도 각도를 이루는 게 안정성이 높다라는 건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정면에서의 모습이잖아요. 정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이 무릎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순간 이 경첩 관절의 어느 한 부분에 눌림이나 찝힘이 발생하게 됨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아쉬워 산찰라 아사나처럼 이렇게 무릎을 발목선보다 더 나가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첩 관절로서 제 각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 무릎과 그 팔꿈치도 마찬가지고 180도 각도까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는 관절이에요. 이 정도 각도까지는 접혀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꿇고 앉은 자세라던가 이런 동작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가 동작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무릎의 위치가 이 동작을 하면서 내가 안으로 혹은 이 바깥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무릎의 통증이 유발된 건 아닌가라는 나의 자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무릎의 각도가 90도를 넘어서 동작을 하게 될 때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설명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스트레칭 할 때에 어떻게 팔꿈치와 무릎 관절을 활용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쉬워요. 우리가 몸을 시원하게 열고 싶은 동작들,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하체 동작들을 할 때에는 이 중간 관절을 펼쳐내시면 됩니다. 시장초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리고 동작을 하게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왜 집중력이 떨어지죠? 자극 부위가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극 부위가 정확하게 치유에 효과가 있는 부위로 들어가게 되면 산화를 하면서 본능적으로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아지고 몸이 치유되는 효율이 좋아지고 요가가 재밌어지는데, 중간 관절을 안 쓰고 시간만 보내게 되면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요가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에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3개월치 끊고 2주 만에 안 나오시는 경우가
이런 데서도 발생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파르스바 코나 아사나입니다. 요가 동작을 하는 선생님께서 동작을 하실 때는 이 중간 관절을 잘 관찰하셨다가 의식적으로 사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총 3가지 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가지 팁의 공통점이 뭐죠? 머리 위치, 그리고 허리의 쓰임, 마지막으로는 팔꿈치와 무릎 관절에 대해서 모두 몸을 어떻게 써서 요가를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팁을 드렸다면, 앞으로 드릴 4번째, 5번째 팁은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룰을 파괴하는 핵 같은 어떤 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팁을 활용하는 사람은 상위 1% 안에 들 정도로 좀 희귀하다라는 게 지금까지 제가 관찰한 결과입니다.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질문의 여하에 따라서 모든 룰을 파괴하는 초특급 키를 내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현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최근에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종교 생활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기도란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의 표현입니다. 핵심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부류의 사람은 저거 동작 진짜 하면 재밌겠다, 되게 시원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진짜 아프겠다, 저거 보기만 해도 너무 아픈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요가 성취가 빠를까요? 너무 쉽잖아요. 재밌다라고 느끼고 시원하겠다라고 느끼는 분이 성취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진을 봤을 때 이렇게 느끼는 느낌의 차이,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잠재의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로 인해서 요가 아사나를 하는 과정들이 아프고 통증을 유발하고 힘들다라는 선입견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그냥 동작하면 그냥 대번에 아픈데 그게 잠재의식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에요. 잠재의식은 우리가 그 동작을 하기 이전에 이미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요가원에 가면 이 명상하는 시간이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잠재의식의 방향성을 정하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초급자분들, 이 명상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 이 요가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잠을 잘 자고 싶어서 오신 분들은 요가 끝나고 집에 가서 이미 너무 달콤하게 잘 자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요가 스트레칭을 좀 더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 잘하는 모습, 이미 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명상하시면서 보내시면 돼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느끼시고 내 잠재의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명상하는 시간 동안에요. 나의 잠재의식, 그리고 나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고 요가를 시작하시면 요가 수련하는 동안 긍정적인 변화 쪽에 초점이 더 맞춰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 비전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은 성취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 영상을 통해 그 누구보다 요가를 사랑하게 되실 우리 요가 초심자 분들께 제가 드릴 마지막 5번째 팁은, 사실 제가 드리는 팁이라기보다는 하타 요가의 고전인 시밧 상히타라는 내용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서 제가 이 고전 요가의 기운도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에는 흥미롭게도 선생님의 관점에서 요가를 하는 제자들의 스타일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4가지의 분류 기준은
요가 성취를 이루는 속도에 따라 구분이 된 것입니다. 최상의 제자는 단 3년 만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최상의 제자가 되실 거라 믿기 때문에 그 최상의 제자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제자. 학문을 좋아하고 경전에 능통하며 마음이 건전하고 잘생긴 외모, 왕성한 혈기와 열이, 젊고 용기 있고 우울하지 않으며 밝고, 규칙적인 식사와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고 순수하며 관용적이며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고 온유하게 말하며 선한 성격, 감각 기능을 제어할 수 있고 스승을 존경하는 자가 최상의 구도자이며 제자이다. 이런 제자는 어떤 종류의 요가도 적당하며 3년 안에 깨달음에 이르를 수 있다고 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내용에는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마음가짐을 갖는 것, 타인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스승님에 대한 마음가짐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요가는 인생, 삶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학문이고, 또 요가를 통해 변화된 나의 내면이나 나의 모습들은 또 나의 삶 자체를 또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요가 초보분들도 이러한 요가의 깊은 매력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저의 영상이 작은아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제가 요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몸 상태가 아마 여러분들보다 좋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30살이 넘도록 어떻게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뒤늦게 32살에 요가를 시작하게 되었고, 비록 늦은 나이에 좀 좋지 못한 몸으로 요가를 시작했지만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요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더 발전되고 나아진 몸의 모습을 성취하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이와 몸 상태에 상관없이요.